신학자들의 모임인 한국기독교학회의 2015 정기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땅에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에 관한 학문적, 실천적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후 소개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는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 오늘은 시각장애인들의 세상을 넓혀가는 한국점자도서관 6군의 관장을 만나봅니다. 역사교과서에 관한 뜨거운 논쟁, 교계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기독교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 박명수 교수와 함께 엇갈린 교계의 입장 차이를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최근 농촌진흥청이 올해 안에 유전자 변형 쌀에 대한 안정성 심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농민과 종교,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YWCA는 지난주 탈GMO 생명 살림 기독교연대를 발족하고 생태계를 지키는 데 앞장서기로 했는데요. 창조 농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농업 또한 회생 불가능한 막장으로 치닫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협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선지자적인 단호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요즘입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10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3개 학회와 2천여 명의 회원이 소속된 한국기독교학회가 정의를 주제로 제44차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조 강연과 주제 강연, 자유주제 학회별 발표 등 심도 있는 학문적 담론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학의 연구와 발전을 지향하고 국내 각 신학회 간의 협동사업을 통해 학문의 공동이해와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한국기독교학회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3개 소속 학회와 2천여 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기독교학회가 44번째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회는 정의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소망과 실천은 한국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평화에 이어서 이제 정의를 주제로 이번에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기독교에서는 정의와 평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의로운 평화,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정의와 평화를 나타내는 말인데, 기독교의 평화는 정의로운 평화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총장인 유석성 한국기독교학회 회장은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습니다. 유 회장은 통일은 당위성과 필요성, 긴급성의 이유로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주제 강연은 영국 에딘버러 대학교 데이비드 퍼거슨 학장이 전했습니다. 퍼거슨 학장은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윤리적 의견들이 상호작용하면 더 나은 도덕적 삶의 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독교와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 사회의 윤리적 정의를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y claim in this lecture will be that the Church has a stake in what might be called procedural secularism, but that other features of secular culture will need to be resisted if the public voice of the Christian faith is to be heard. 한국기독교학회 44차 정기학술대회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정의를 주제로 한 학회별 발표와 자유주제 발표 등 26개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학술대회 개회회에서는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사도로서의 당당함을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김 목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한결같이 복음을 전했다며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인 신학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명성교회가 지난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 앞마당이 장관을 이룹니다. 커다란 솥에서 끓는 소고기 국밥이 맛을 보기 위해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입맛을 돋굽니다. 특히 담임 목사가 고기를 듬뿍 담아 직접 퍼주는 국밥은 더욱 맛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성도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 무료로 국밥을 제공했습니다. 소 20마리를 잡아 8만 명이 따끈따끈한 국밥을 즉석에서 먹었습니다.
교회는 해마다 나누는 기쁨을 느끼기 위해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국밥 나눔 행사를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행사 당일에도 봉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통해 보람과 감사를 동시에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첫 시간을 감사하게도 저희에게 국밥 봉사, 설거지 봉사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커서 저희들이 선전에서 뭘로 보답을 할까 했는데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오늘 설거지를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고기도 썰고 야채를 따면서 6개 회원들과 같이 저희들이 지금 봉사를 하고 오늘 또 주일 많은 성도들이 와서 먹는 걸 보고 저희들이 너무 은혜 받습니다. 성전 앞마당 한쪽에서는 어린이들의 떡매치기가 한창입니다. 아이들은 처음 해보는 떡매치기지만 진지한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합니다. 서예 퍼포먼스와 판소리, 합창과 CCM 공연 등 추수감사절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돼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를 찾은 성도들의 오감을 자극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성도들은 예배와 행사, 봉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학교를 바로 복학했는데 복학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비전에 대한 그런 열정이라든지 학업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붙어 있어서 그게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헌물한 오곡백과가 눈길을 끌었던 감사 예배에서는 사물놀이의 추수감사 연주를 비롯해 감사 찬양과 감사를 주제로 한 설교 등이 이어졌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한 나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성도들은 이웃과 함께하는 풍성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 행사를 통해 감사가 넘치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C채널 방송 창사 6주년 기념 감사예배가 지난 26일 C채널 방송 예배실에서 열렸습니다. 감사예배에는 C채널 이사장인 김삼환 목사와 김명규 C채널 회장 등 내빈과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배는 소프라노 김인혜 권사의 특별 찬양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인 김경원 목사의 설교,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C채널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방송이 되고 남북통일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랜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콜롬비아인데요. 자그마치 50년 동안이나 내전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달 평화협정을 맺고 내년 3월에는 내전 종식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콜롬비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고타 한인연합교회를 다녀오고 계신 김유동 목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유동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콜롬비아가 내전 종식을 선언했는데요. 왜 이렇게 긴 세월 내전이 멈추지 않았을까요? 콜롬비아 내전은 55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전의 근본 원인은 먼저 오랫동안 지속된 극심한 빈부의 격차와 급기된 정치입니다. 거기다가 내부 세력인 구소련과 쿠바를 통한 공산주의의 이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948년에 대통령 선거 때 서민들의 지지를 받던 자유당 후보 호르헤 가이탄이 이에 암살되어 선거에 패배하자 농촌 지역의 일부 자유당원들이 참속에 들어가 보수당이 집권한 정부를 대상으로 무장 저항을 하기 시작하였고 전국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 1948년부터 55년까지 보수당과 자유당이 서로 테러하는 고개 시대를 보냈고 그러다가 1958년에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에서 공산혁명을 성공하여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고 쿠바는 구소련과 함께 콜롬비아의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여 공산주의 이념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1964년경에 공산주의 이념 무장 단체로 파르크 게릴라가 조직되고 또
그 국가 해방혁명 그런 게릴라들이 나타났고 또 한 10년 후에는 2세대 게릴라라고 할 수 있는 M19 그 반정부 무장 게릴라 단체들이 출연하게 되었죠.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 국가들도 영향을 받았는데 콜롬비아는 어땠습니까? 1980년대 들어 구소련 등 공산 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콜롬비아 게릴라들도 지원이 중단되었죠. 자연히 게릴라 단체들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 파르크라든지 게릴라들은 자체 자금 마련을 위해서 마약 단체들과 협력하기 시작했고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납치해서 인질로 잡아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 가졌던 공산 이념이 많이 퇴색되었고 무장이익 단체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군과 계속 전쟁을 계속 이어왔고 해마다 수많은 그 사상자와 난민들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1년에 정부가 M19와는 평화협정을 맺어서 대대적인 참여를 행하게 되었고 그 M19는 정당으로 개혁권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가장 큰 게릴라 단체인 파르크와 평화협정에 진보를 이제 합의하게 되었고 내년 3월에 무장 해제하기로 합의를 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생활도 얼마나 피폐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또 나라가 전쟁 상황이 있으니까 모든 부분이 바뀌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특히 농촌 경제가 핏대되었고 치안이 불안하니까 외국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관광도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그 게릴라 지역에서 수많은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이렇게 피난 와서 거대한 난민촌이 형성되었죠. 그동안 한 150만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고, 그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한 17만 7천 명은 무고한 시민들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다 또 이제 게릴라 단체들이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기독교회와는 늘 적대적인 관계가 있었고, 2005년부터 8년 한 3년간에는 개신교에 대한 게릴라 집단의 박해가 심했는데 이 기간에 평신도들도 많이 피해되었고 목사만 12명이 살해당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항상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콜롬비아도 역시 그랬군요. 그럼 현재 콜롬비아 교회 상황 어떻습니까? 네, 콜롬비아는 전통적으로 로마 가톨릭 국교인데 불과 22년 전에 1944년에 헌법을 고쳐서 개정해서 종교 자유권이 시행되어 다른 종교도 이제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개신교 인구는 인구의 한 1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신학교를 채워 운영하면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좋은 지도자들이 나와서 변화된 땅 콜롬비아에 복음을 신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콜롬비아에 부는 바람이 부디 성령의 바람이 돼서 많은 부분에 선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역사의 시작은 단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곤 하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한국점자도서관의 육근혜 관장인데요.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점자의 살아있는 역사를 통하는 한국점자도서관. 연간 600여 종의 점자도서와 500여 종의 녹음도서를 제작하고 있는 이곳은 국내 점자책 공급량의 7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시각장애아도 빌 게이츠를 꿈꾸게 하고 싶다는 사람. 한국점자도서관의 육근혜 관장입니다. 한국점자도서관은 1969년 저희 돌아가신 선친께서 당신의 사재를 털어서 설립한 도서관인데요. 도서관을 통해서 책을 무료로 빌려줌으로 독학을 하도록 하고 사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점자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점자도서나 녹음도서를 제작하는 것 이외에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야기버스를 통해서 시각장애 아동 또는 다양한 지적장애, 정신지체장애, 다양한 장애 아동들에게 가서 책 읽는 프로그램, 또 나만의 책 만들어보기 프로그램, 또 그 외에도 과학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을 가능하면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더 많은 사회적인 통합의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내가 원하는 책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어디서든지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출판 점자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종류의 장애 영역별, 그다음에 연령별 그 다양한 특수 도서를 제작해서 보급을 함으로써 전국의 어느 곳에든지 책을 쉽게 만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가장 많이 힘든 책이 촉각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구불구불, 뾰족뾰족 또는 독수리의 깃털, 물고기의 비늘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료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물의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높은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워나갈 수 있어서 효과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선친께서 당신이 직접 시각장애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늘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자랐고요. 학교 갔다 오면 학교 숙제보다 점자책 만드는 일이 우리에겐 더 우선될 정도로 아버지는 그런 일을 하도록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7살 한글을 깨우치고 나서부터는 아버지 손을 잡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산간벽촌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곳을 가도 그곳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막 나오셔서 제 아버지 손을 잡고 너무 반가워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집에 가면 저희 손때가 묻은 점자책을 이렇게 가지고 굽혀 있는 걸 보면 그냥 뿌듯했어요. 어린 마음에. 저거 내 손이 묻은 책인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일을 좋은 일이다라고 해서 함께하게 되었던 계기는 되었죠. 그러는 과정에 97년 현재 있는 자리에 정부가 지어준 건물에 저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 아버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때서 저는 모든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보이면서 하나님 저를 훈련시킨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나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사명의 길이구나 하고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께를 걸어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봐왔던 시각장애인의 삶,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도우면 될지 가장 가깝게 보게 하신 하나님. 환경에 대한 불만을 가져볼 기회도 없이 육근혜 관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그것이 원래 자신의 일이었던 것처럼 이미 그녀에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 2년 저희 이제 IMF를 지나면서 오히려 이제 저희가 위기를 겪기 시작을 했습니다. 포기하고자 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새벽재단을 쌓기 시작했고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었고 낙심됐을 때 위로 또는 막막했을 때 갈 길을 보여주셨고요. 또는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전적으로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서 일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아동이나 학부모나 선생님들도 시각장애인 분들을 만날 때
만날 때마다 너무 감사해 하세요, 저한테. 어머님들은 어떤 분들은 눈물을 글썽이면서까지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고, 또는 아이들도 책도 언제 새 책 나와요? 이 책 너무 좋아하고 주자마자 막 읽으면서 막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표정.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런 보람이 계속 이렇게 지탱해 가게 하는 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사실 독서문화시설 저희 도서관도 건물 이제 한 바퀴 저희가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면에서 또는 장비 면에서 그걸 통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이곳에서 얻어가는 생각을 키우고 또 가치관을 바꾸고 또 자신의 직업을 여기서 선택해 갈 수 있는 꿈을 키울 수 있는 창조적인 창조력이나 이런 것을 여기서 키울 수 있다면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안마사가 될 거야가 아니라 이제 평범한 다른 아이들과 같은 꿈을 갖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점자 도서로 다양한 세상을 접하고 꿈을 키워가는 아이들. 비록 눈으로 볼 순 없지만 가슴마다 빛을 품어갈 수 있도록 육군의 관장은 오늘도 수많은 점자책을 통해 손으로 읽는 세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검정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우리 사회가 다시 이념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교계도 국가가 주도해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측과 국정교과서는 반시대적인 처사라고 주장하는 측의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이 참여하는 한국기독교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가 올바른 역사교과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기독교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인 서울신대 박명수 교수와 함께 역사교과서 문제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한국기독교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 어떻게 해서 발족되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번 5월 달에 정부가 교육과정 개정 혹은 지필기준 개정 이런 작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럴 때가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바로 개정할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단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한국기독교 역사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네, 적절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인 가치를 인정한 범주 내에서의 다양성이야지 그것을 뛰어넘는 다양성은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그 정통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는 친일 독재를 미화할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역사교과서가 쓰여지지도 않았고 아직 지필기준, 지필자 선정도 안 됐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그것은 지나친 기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교학사 교과서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 그 일본 군대를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표현, 이 표현 때문에 교학사 교과서가 엄청난 그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만일 정부가 혹은 이번에 만들어진 국정교과서가 친일을 옹호하는 그런 교과서를 쓰게 된다면 그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정권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친 기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양측 입장이 팽팽해 보이는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나 편향성 좀 그런 것은 좀
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어떤 부분에서 왜곡된 부분이나 편향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요? 우리나라가 1948년 5월 10일 아시아에서는 유례가 없는 보통 선거의 4가지 원칙에 의해서 선거를 했습니다. 네. 보통, 비밀, 직접, 그다음 평등 이 4가지 선거 원칙에 의해서 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그 국회의원이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이라고 하자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유엔은 이런 절차를 거친 대한민국이 아주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세워진 합법적인 정부라고 생각을 해서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정부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만큼 국민적인 합의에 의해서 90% 이상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만들어진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의심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 교과서는 유용합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가 너무나 일국사 중심 배타적인 민족주의적인 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세계 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나 중학교 역사 교과서나 목적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한국사를 세계사와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근대사에서 우리 기독교는 한국 사람들이 세계로 나가는 통로였고 또 세계는 우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세계 문물, 특별히 서양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당연하게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포션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빼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역사를 세계와 우리를 대립적인 관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좋은 것이고 세계에서 들어오는 것은 외세고 그러니까 이런 역사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 서술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불교, 유교 5페이지 이상 쓰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 천도교, 정감독도 거의 반쪽에서 한쪽에 걸쳐가지고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2줄, 석줄, 이것도 다른 종교 2줄, 석줄 쓰는 것에 포함되어 가지고 2줄, 석줄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독교를 아주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념 논쟁 종식하려면 지필진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최근에는 지필을 거부하겠다라는 성명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 역사라는 걸 보는 시각에 따라 사관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정교과서 지필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또 의구심도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매우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사는 개인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설명해야 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떤 학자가 내 학설을 주장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교육에서 공적인 그 역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이 역사를 쓰는 사람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립되었고 성립의 주체 세력은 뭐고 이 주체 세력을 반대해서 대한민국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은 무엇이었고 대한민국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서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적어도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역사책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충실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념 논쟁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헌법이 얘기한 그 정신을 따르는 것이지 자꾸 좌우 이런 이념 논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된 프레임에 우리가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기독교과서 공동대책위원회 이 역사 문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계획이신지? 저는 크게 2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원래 우리 기독교 역사가 제대로 서술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자. 사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작 역사 교과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3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학생이 고등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말씀하고 교과서하고 다르니 무슨 말씀 믿어야 좋은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근현대사에서 끼친 영향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우리 역사 교과서에 우리 기독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자 하는 그 노력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고 네.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그런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사실 한국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입니다. 네.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주의가 좋은지 민주주의가 좋은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념의 혼란 가운데서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진 단체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서구 민주주의를 이 땅에 들여왔고 일제시대 때부터 1925년부터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공산주의 사회가 되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 해방 직후 북한에서 공산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월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야 새로 세워지는 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한경직 목사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역사 교과서 문제에 이렇게 나서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대한민국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된 다음부터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를 가지고 오랜 논란을 겪었고 이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결과 1948년 이제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1948년 만들어진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이것 때문에 오늘의 이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으니 한국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고 유명한 역사학자 E.H. 카가 말했습니다. 이 편의에 따라 해석되고 단절되는 것이 아닌 과거와 현재의 대화 속에 교훈을 삼고 발전해가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로 이 산가족 만남이 마무리됐습니다. 더 큰 구름이 됐을지도 모를 아쉬운 만남이었는데요. 노고를 이끌고 간 꿈 같았던 만남이 이분들에게는 큰 후유증으로 남지 않고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오늘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